나 아모르 나폴리를 안다. 오, 한 분. 오, 한 분. 아, 아모르 나폴리 분발하셔야겠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위크 인사이트 토크 모더레이터를 맡은 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레 컴퍼니의 김경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경하입니다. 일단 도레 컴퍼니가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도레라는 뜻이 불어로 골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 네, 금. 삶을 황금빛 여유로 채우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내적으로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공하는 마호가니라는 이제 커피를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셀로스터스라는 이 로스터리. 가장 최근에 아모르 나폴리라는 남부 이탈리아 전문 베이커리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컬의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디저트 혹은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도레의 주된 일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케이크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오늘은 도레랑 올해 봄이죠. 런칭하신 아모르 나폴리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두 가지가 가장 브랜딩적으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걸 하신 지 20년? 2005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매장을 2006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공부는 네. 도시공학을 하셔가지고 물론 요즘에야 뭐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해서 지역의 건물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흔한데 그땐 진짜 그렇게 우회해서 부동산을 접근하는 일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저는 디벨로퍼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전 이제 대다수의 도시공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공무원 아니면은 건설회사. 근데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좀 삐딱선을 타는 걸 좋아하는 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빠져 살았던 학창 시절을 사실 보냈어서 큰 건물 짓고 막 다리 놓고 토목공사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건물만 짓는다고 행복해질 수 없어. 제가 한창 그때 디저트에 빠져서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대학생이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세상을 바꿀 거야. 홍대 놀이터에 플리마켓이라는 그쵸. 문화가 맞아요. 막 생겨날 때였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되게 심취해 있던 학생이어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어서 매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도레도레 시작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무지개 케이크가 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2012년 정도 나왔어요. 무지개 케이크가 나왔던 어떤 계기는 뭐였어요? 희한하게 초콜릿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초콜릿 아시겠지만은 매출의 50%가 발렌타인 시즌에 딱 일어나요. 그 재미에 이제 빠진 거예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제 돈을 갖고 투자를 할 때도 더 찾잖아요. 그럼 내가 이 다음에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콜릿 가게 옆에 커피 가게를 하나 차리고. 1년 내내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한 네. 어떤. 제가 초콜릿이 되게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선물을 하기 위한 구매를 하니까 이 선물 장사라는 게 꽤나 의미 있고 내가 가진 소신을 전달하기 위해 좋은 아이템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체험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이제 보면은 한 번씩 케이크를 먹는 날이 있잖아요. 생일. 네, 생일. 내가 내 케이크를 사 먹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러면 선물을 하는 케이크는 그냥 내가 먹는 케이크랑 뭐가 다를까? 너무너무 미친 듯이 맛있어서 내가 이걸 먹고서는 감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진 찍고 축하하고 막 되게 진짜 정말 셀러브레이션의 의미로 사잖아요. 도레도레 안에 고마워 케이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일종의 이제 샵인샵 개념으로 맞아요. 했던 거네요. 네. 그때 이제 무지개 케이크를 처음 만들었죠. 기획을 한 거예요. 네. 선물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비주얼 뭐 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온 게 무지개였나 봐요. 저희가 종류가 굉장히 한 8, 9종류가 있었는데 행복해 케이크,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디저트를 먹었던 순간이 바나나 케이크를 먹었을 때였어요. 내가 느꼈던 행복함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축하의 케이크, 뭐 무슨 케이크 이렇게 있다가 저 무지개 케이크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분 좋아 케이크, 하나가 소중해 케이크예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빠져 있었던 게 또 저는 자유, 평등, 아, 약간 히피적인 게 있어요. 네. 도시계획의 혁신 이론, 이노베이션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 게이 인덱스. 뭐라고요? 게이 인덱스. 게이가 많은 곳일수록 혁신이 잘 일어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오픈돼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자유나 평등을 상징하는 가장 큰 매개체가 저한테는 레인보우였거든요. 환경 운동을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비건을 되게 오래 했는데 20년 전이었으니까 거의 비건한다고 모든 사람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려고 남들하고 그렇게 다르게 안 어울리냐, 저 스스로 탄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하나의 탈출 같은, 그래서 무지개예요. 외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아, 그쵸. 네, 이제 이게 갑자기 프라이드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중성을 지향한다라기보다는 가치관, 문화, 선물할 수 있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됐던 브랜드이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 막 쓰기 시작하고 그런 거랑 딱 맞물렸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 효과도 되게 컸고,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가면 갈수록 F&B가 비주얼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맛을 보기 이전에 비주얼로 네.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화려한 F&B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네. 좀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래도 좋은 F&B 브랜딩은 그래도 이런 거지. 사실 인천에 고마워 케이크 1호점을 했을 때 무지개 케이크는 하루에 한 조각도 안 팔렸던 케이크였어요. 가로수점 오픈 때 맞춰서 인스타그램이 붐업되면서 인스타그램업을 한 디저트로 무지개 케이크가 빵 그러니까요. 떠버렸죠. 이제 그리고 나서 많은 질타와 많은 인기를 한꺼번에 얻었던 제품들이 저희 케이크였어요. 사실 그럴 용도로 만든 케이크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업을 한 컨텐츠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너무 과열 양상을 만드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이제 지금 런던 베이글, 노티드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좀 1세대 같은 역할로 도레도레라는 브랜드가 이제 붐업이 됐던 거였는데, 가로수점에 하루에 진짜 적어도 한 10시간씩은 항상 줄을 서 있었거든요. 초기에 매장이 뭐 하나, 두 개일 때는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매장이 확장되는 시기에는 부정 이슈들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확장할 때는 어쨌든 퀄리티 컨트롤이 조금 덜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인력을 이제 빨리 뽑아가지고 짧은 교육 기간을 가지고 파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나서 모든 확장을 다 멈추고 퀄리티 올리는 기간 한 5년간 가졌어요. 전체 운영 조직들 다 개편하고 개발팀 만들고 햇섭 공장 세우고 전 매장 파티셰들 교육 퀄리티 올리고 그다음에 물류 세팅하고 확장을 하면서 벌었던 수익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한, 빠르게 확산이 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비주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먹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자극적인 시각적인 포인트 가지고만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들을 더 강하게 더 따져서 이렇게 응축해서 담아서 전달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와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는 편이긴 하죠. 그렇죠. 규모가 클수록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도레도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딱 1% 정도만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자 했어요. 1%의 뭐 소득 수준 혹은 뭐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해 주기를 바라고 만들었던 브랜드였는데, 확산이 되는 포인트가 생기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고객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성비로 이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이 제품을 30살 때 만들었으면 딱 정말 30살 정도까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남녀노소 정말 말 그대로 대중이라는 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사고도 정말 많이 터졌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좀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역량 올리는데 더 집중을 했죠.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디저트를 기획하고 개발해가지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다 바뀌었겠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일단 항상 제품을 만들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만들 수 있는 혹은 저랑 이제 친한 스태프들이 만들 수 있는 난이도의 케이크였어요. 이게 말로써, 글로써 혹은 사진으로서 전달되지 않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손을 대야만 하는 것들. 이제 그게 매장이 확장이 되면 사실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여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긴 약간 터치를 조금 더 러프하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균일화됐어요. 원격으로 디렉션을 줘도 네. 만들 수 있는 것들로 형성이 됐군요. 네, 왜냐면 다점포라는 게 서울점이나 부산점이나 같은 제품을 먹기를 바라거든요. 그쵸. 그러면 100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한 70점, 60점에 같이 맞춰지도록 전략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는 더 잘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정을 위해서 이걸 택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맞습니다. 레벨을.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매우 있겠어요. 크죠. 네, 아직도 크죠. 제 속도와 회사의 속도는 달라요. 저희 회사에 한 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회사의 속도는 200명의 속도예요. 느리죠. 저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이게 다 적용되는 3개월, 6개월이 걸려요. 저희가 목표로 맞춰야 되는 포인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매장 하나 할 때는 매장 하나에 오는 고객들이 뭐 한 달에 10,000명이다 였다면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명에서 한 35만 명 정도의 고객이 왔다 가는데 예전에는 10,000명의 고객만 만족시키면 됐었다면 이제는 35만 명의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바라보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싫어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 이거 만들면은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야, 이 정도 되면 컴플레인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커스터마이즈해서 네. 또 케이크 나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대중적인 브랜드인데 또 어떻게 그런 개인의 케이크를 또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런 크리에이티브 팀이 따로 있는 건지 네. 또 그런 걸 하는 이유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회사의 방향은 사실은 평준화는 아니에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게 회사가 커진다고 그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 네. 같은 거죠. 맞아요. 연구실도 따로 만들었고 이런 퍼포먼스만 하는 팀을 사실은 따로 운영을 했어요. 이건 또 보면 촬영을 위해서 또 만드는 거죠. 네, 아티스트 분들을 위해서 뭐 수영 이거는 이제 SM 제가 모음집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오마이걸 2집 때 앨범 자켓이 저희 케이크로 뭐 제 추측인데 네. 뭐 대표님 지인 중에 네. 연예인이 있었고 네, 생일 네. 케이크를 하나 해줬는데 네. 그걸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네. 뭐야?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온 맞아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부담이 없는 게 뭔가 목적성 있게 막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이 부탁해서 만들어주고 고마운 사람한테 고마운 케이크들을 계속 선물할 수 있는 느낌이어서 소중하죠. 다들 촬영을 하려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부탁을 해요. 케이크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제일 만만한 게 전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시간이 쌓이고 사람이 쌓이고 고마우니까 내가 올려줄게 막 이런 거잖아요. 다. 도래가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 또 큰 원동력이기도 하죠. 무시할 수 없는 네, 아주 큰 너무 부분이죠. 감사해요. 많이 보는 브랜드들의 그런 마케팅 공식을 별로 네. 따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너무 파워풀한 분들의 이제 손길도 있고 콜라보도 이제 많이 하시고 하니까 네. 그런 걸로 좀 약간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저희 회사의 마케팅 팀이 주니어 1명. 프로모션 담당하는 친구 빼고는 사실 마케팅 팀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최근 생긴 거잖아요. 정말 나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까지는 도레도레라고 검색을 하면 전지현님보다 많았어요. 자연 바이럴이. 다 인스타그램 올리니까. 네, 올리니까. 시기를 잘 타고 이득을 많이 봤죠. 사업이 잘 되려면 운빨이. 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진짜로. 지금 와서 똑같은 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제가 요즘에 항상 주변에 물어봐요. 마케팅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도레도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네. 알아서 또 성장한 면이 네. 없지 않은데 아모르 나폴리는 이 시점에서 새로 론칭하신 거고 물론 기존의 고객들이나 뭐 네트워크라든지 다 있지만서도 네. 그래도 또 다르잖아요. 달라요. 일단 아모르 나폴리가 뭔지 한번. 아모르 나폴리는 정말 이탈리아 베이커리예요. 남부 이탈리아 베이커리인데 하덕, 피제타 이런 것들 구워내기도 하고 이런 바바라는 빵, 그라니타인데 저희 셰프님이 올해 이제 리미니에서 열리는 젤라또 월드컵 세계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이제 그때 우승한 배합을 가지고 그라니타로 풀어내가지고 음료로 만들어낸. 뭔가 전반적으로 약간 네. 여름에 어울리는 맞아요. 네, 네. 브랜드인 것 같긴 해요. 로마, 뭐 피렌체 이런 곳들을 갈 때는 갖춰져 있고 정제되어져 있고 좀 딱딱한 느낌이라면 남부는 좀 더 휴양, 카프리, 포스타노, 남부에 좀 험블하고 좀 자유롭고 그다음 따스함을 담고 싶어서 그릇도 다 직접 손으로 네, 드렸고요. 뭐 여기 남부에는 항상 테라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워낙 좀 좋아하니까 저도 테라스 꼭 만들어야겠다 해서 테라스 만들고. 나폴리가 이탈리아에서 토마토가 제일 처음 재배됐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식자재를 좀 많이 활용한 음식도 많이 만들고요. 레몬이나 오렌지 이용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요. 도레도레를 20년을 했고 네. 근데 앞으로의 또 20년을 해야 하니까 네. 잘 하고 싶어서 기획한 게 아모르 나폴리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나폴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한 도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낯설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네. 왜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는 어떤 키였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 F&B 시장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유행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점점 더 모바일의 발달과 함께 빨라지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바라는 저희의 업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나눠 먹는 케이크.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볼륨이 큰 만큼 좀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더 중시하고 제품 포장이 안 되는, 저도 나이를 이제 먹으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점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빠르게 바뀌는 F&B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면서 이 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무브먼트가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운동이에요. 아, 천천히. 네, 천천히, 기르고. 네, 기르고 천천히 그걸 음미하면서 먹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탈산업화. 이탈리아 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다 보니 정말 그거예요. 저온 발효 3일. 식자재 자체가 좋으니까 그 자체의 맛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남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사도 문화가 지켜진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남부에 있는 디저트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타르트를 만드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은 파스타면을 그냥 끓여서 남은 리코타 치즈를 그냥 넣어서 버무려서 구워내면 타르트예요. 남부는 더우니까 크림을 쓰면 금방 상하잖아요. 치즈라든지 뭐 이런 제품으로 만든 디저트들이 많고, 피자 워낙 발달해 있고, 이탈리아는 면문화 반문화잖아요. 한국 사람 입맛이랑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라파라고 불리우는 꽈배기 도너츠 같은 것도 우리나라 꽈배기랑 맛이 거의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금 건강한 베이커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폴리 디저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작정. 저희가 20년 전에 먹었던 쌀국수는 포호와 예전에는 고수를 못 먹는 사람이 진짜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패치가 더 붙게 됐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 브랜드를 준비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점포를 거의 2년 반 전에 계약을 해놨어요. 음식이라는 거는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문화가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메뉴를 만든다가 아니라요,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그 음식을 만들게 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교육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완벽한 음식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피자랑 저의 20년 후 피자는 다를 거예요. 이탈리아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탈리아 현지 재료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더 맛있는 걸 찾게 될 거고, 계속 이슈가 되다 보면 야, 오리지널 피자를 찾아서 이러면서 이제 취재도 다니고, 나폴리 피자는 나폴리 피자 협회가 규정하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현지와 비슷한 맛으로 혹은 더 잘 구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아모르 나폴리는 앞으로의 그런 20년이었어요. 그러면 되게 현지의 그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은 현지 포커스 플러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많이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현하고 싶은 아모르 나폴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30에서 40 정도. 진짜요? 네. 그럼 점점 어떻게 보면 고도화 되겠네요. 맞아요. 갈수록. 아예 정말 처음 보는 것도 점점 네. 소개를 하고. 네. 바바라는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생긴 빵이 있어요. 현지에서 먹으면 술향이 너무 강해서 한국 분들은 잘 못 먹어요. 무슨 술이에요? 럼 아, 완전 럼. 적셔져서 만드는. 지금 저희가 파는 바바는 많이 끓여서 많이 술을 날렸어요. 점점점 어른용 바바가 나올 겁니다. 베이커리 하면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국룰 같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겉바속촉에 찢어지는 결이 살아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 접근은 호감을 먼저 사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불호인 상태에서 브랜드가 더 고도화된다? 사실 그거는 좀 욕심일 수 있거든요.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간판을 3번 간다. 처음에는 입문. 네. 무슨 짬뽕. 나중엔 이 브랜드 자체의 이름으로 바꾸는 고객들에게 접근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일 수 있거든요. 음식 사업은 교육 사업과 같아서. 정말 스며들듯이. 네. 브랜드를 창업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이고 이게 진짜 좋은데 네. 우리 브랜드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부터 네. 그렇게 해놓고 이 좋은 걸 왜 몰라 하는 그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되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뒤나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이 좀 이렇게 있겠어요. 그쵸. 30년, 40년 이 브랜드가 지속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시기별로 해야 하는 액션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1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투자도 있을 것이고, 수명을 늘리죠. 얇고 길게. 사람들이 좀 일단 재밌어서 너무 이제 신선하니까 네. 요즘에 또 워낙 너무 많으니까 네. 또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도 있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네. 또 선택을 해야 되는 호기심으로 네. 접근을 했다가 생각보다 또 네. 익숙하네? 그래서 좀 아모르 나폴리에 와서 손님들이 어떤 경험이나 인사이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을 건데,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사람을 못 만나고 외부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내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종로구 나폴리 동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저희 매장을. 진짜요? 네. 어디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니었으니 그런 것도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요. 북촌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테라스에 앉아있으면 외국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많이 앉아있으니까. 왜 안국이었어요? 가장 한국적인 공간에서 가장 이국적인 걸 하고 싶었어요. 강남이나 뭐 성수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험불함을 가지고 있는 동네. 제가 약간 좀 대비되는 거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 이국적인 네. 것이. 이번 매장을 열면서 덜 반짝반짝하게 좀 코지한 시골 나폴리의 베이커리 매장. 저는 너무 세련되지 않아서 사실 좋았어요. 네. 어떤 곳들을 가면은 네. 힙하다고 할 수 있고 너무 정제돼서 약간 숨 막히는 네. 게 있는데 되게 편하게 네. 해놨다. 저희는 매장 내부 2층에 앉는 좌석인데 거기에다가 어닝 해놨어요. 이렇게 골목에서 앉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바닥도 그냥 노출 그대로 다 놔두고 여기 내부야 외부야? 저는 그게 되게 잘 보여지는 디테일이 빨간 체리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설탕물에 절인 옛날식 체리 있잖아요. 네. 막 파르페에 올라가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네.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쵸, 안 그쵸. 쓰잖아요. 안 쓰죠. 약간 촌스러우니까. 네. 근데 디저트에 그걸
씁쓸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구하는 바가 네. 확실하구나라고 명확하죠. 느꼈어요. 네. 이탈리아 가면 죄다 빨간 차이거든요. 한국의 70년대 제과점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다 섞이는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이 문화에서 저 문화에서가 아니라 사실 아까 전에 마호가니라는 커피가 가지는 슬로건이 평등의 커피거든요. 네. 되게 지금 되게 일관적인. 네, 저희 되게 항상 똑같아요. 네. 커피를 마시는 이 공간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이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좀 문화가 섞이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똑같았어요. 가장 이국적인 사람들과 가장 한국적인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공간. 그 공간에서 하스피탈리티를 우리는 잘 해서 이 사람들이 어색함이 없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 뭐 이렇게 하실 때 애매하게는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할 거면 확실하게. 제대로 네. 20년 동안 네.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어. 확신인가요? 제가 성격이 경쟁을 못 견뎌요, 잘. 아,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겠다. 네. 인생이 불행하더라고요. 남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고 남들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그냥 내 식대로 해서 그냥 난 나의 길을 간다. 그게 이런 브랜드 포화 시대에는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없는 걸 찾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게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걸 워낙 좀 좋아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 자신이 그렇게 대중적인 사람은 저는 못 돼요. 항상 자기 검열을 해요. 이게 과연 맞을까?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지만, 마이웨이. 네. 제과를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일까요? 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라이프스타일 회사라고 처음부터 명명하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컨텐츠, 공간 컨텐츠를 다룬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었고 껍데기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이 안을 운영하는 핵심 운영 코어는 항상 같거든요. 전 사실 가격대에 대한 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리뷰들을 봤단 말이에요. 네, 블로그랑. 네. 비싸요. 비싸다. 7,500원 하는 빵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밥값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만든 사람은 알죠. 내가 여기에 얼마나 좋은 걸 담았고 네. 또 이 모든 걸 다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네. 된다라는 걸 만드는 사람은 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장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격적인 허들이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재료 원가가 35에서 40%예요. 엄청 비싸요. 거기에 음료를 섞어서 원가율을 맞춰요. 저희 재무제표 아마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건데 커피 매장들은 음료 8대 베이커리 2, 음료 7대 베이커리 3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5대5로 해서 베이커리 원가율 35에서 40%를 맞추고 음료 원가율을 한 25% 정도로 맞춰서 희석을 시켜요. 그래서 전체 원가율이 한 그 정도 20% 30%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게끔. 두 번째로는 박리다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쥐어짜내는 구조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차라리 제대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받자. 그거를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간 지켜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베이커리 회사 중에서는 연영이라든지 규모가 그래도 큰 편이에요. 연에 한 250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한 200명의 직원들이 돌아가는 회사죠. 저희는 자영업자와 경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골목상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싸워도 대기업이랑 싸우고 왜냐면 자영업자랑 가격 경쟁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서로 죽이기밖에 안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저희가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시장 가격이 경쟁 구조로 바뀌어요. 무너지죠, 그냥 생태계가. 네. 차라리 고객을 덜 받더라도 저는 그 구조를 지키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 되게 용감한 거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어렵죠. 왜냐면은 매출이 가격 저항 때문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 좀 힘들 때. 경기 힘들 때는. 근데 저희가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옆가게에서 가격 할인 행사 들어가죠. 이게 되게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좀 있고 또 그래도 힘이 있는 회사가 받쳐주면 사실은 고마운 거죠. 네. 어쨌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네. 이제 하는 거니까 차라리 저희는 시장을 열면서 싸우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 가격대 덕분에 또 형성되는 고객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거에서 약간 보는 어떤 장점도 있지 않나요? 있죠.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재료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의 재료를 쓸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는 고급 식자재 혹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식재료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
음식을 좀 그냥 제대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애기 엄마. 도래의 대다수의 고객은 애기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유지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또 몰이랑 백화점에 좀 점포가 많은 것도 맞고 단골 고객층 좀 있는 두터운 편이죠. 100일 잔치 케이크로 했는데 우리 애가 벌써 뭐 몇 살이에요. 그게 정말 저는 되게 보람되거든요. 그러면 브랜드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면에서는 사실 다 같은 기준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네. 세컨 라인 이런 느낌이 없어요. 아니고 네. 다 좋은 거. 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이 없어요. 저희는 다 100% 직영 매장이어가지고 내가 다 운영하고 손해를 봐도 내가 보고 소신껏 가자.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소개하고 시장을 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계속 보이는데 사실 그러려면 버텨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은 그쵸. 좀 버티기 위해서 그만큼 네,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원? 정신력. 죽지 않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F&B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맞는 방법일까? 과연 끝이 있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아침장 보고 아침 장사 준비 시작하고 점심 장사하고 이제 중간에 잠깐 틈날 때 개인 업무 보고 저녁 장사하고 끝나면은 11시 집에 들어가면 12시, 1시 늦으면 2시 한 2-3시간 자고 좀 많이 자면 4-5시간 자고 다시 장 보고 이거를 저는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제 인생의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도래 확장을 왜 했냐면 더 이상 못하겠어서 했어요. 혼자서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생기지 않고서는 난 이 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확장을 한 거예요. 조직을 만들려면 규모가 커져야 되고 네, 매장 수를 만들어내야 공통비 배분이 되고 물이 딱 들어왔다 했을 때 야 이거는 답이 없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죽자사자 확장을 했어요. 야, 퀄리티도 보고 일단 살고 보자. 어쨌든 되게 강수를 두시네요. 사업가는 사업가다. 몰라서. 일단 모를 때 해야 질러야 네, 됩니다. 해야 돼요. 네네. 정말 저는 좀 생존의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현실적인 대표들은 거의 다 같은 상황들을 네네네네. 겪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웃풋은 되게 낭만적인. 네. 제가 못 누리는 거를 고객들은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오가니 계기가 있죠. 케이크는 사실 도래 2.0이에요. 도래 1.0은 브런치 뭐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 매장들이 외곽에 있었어요, 이렇게. 경기권에 네. 널찍널찍한 그 중에 뭐 있었던 디저트라는 게 너무 부각이 돼서 도래 2.0은 디저트 가게가 된 거예요. 도래에 또 오시는 고객분들이 다 여자분들인 거예요. 아, 그쵸. 제가 한번 도래에서 미팅을 잡았는데 남자 대표님이었는데 매장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민망하죠. 민망해서. 그래서 그때 약간 좀 현타 아닌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가 하려던 F&B가 이런 거였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평등한 카페. 네, 평등의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오간이라는 매장을 연희동에 노인분들이 많았고 맞아요. 고즈넉한 주거단지였어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마오가니 커피를 만들었고요. 대단한 건 없지만 지양 한 게 있었어요. 히트 메뉴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약간 특색이 없다? 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유행을 타게 하지 않는다. 아, 무조건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많은 매장들이 네. 몰이나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럼 혹시 가격대도 네. 뭐 예를 들면 스벅과 메가 네. 커피 뭐 그 사이 중간. 정도 되나요? 네, 처음엔 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지금은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또 자꾸만 더 고급을 찾으시더라고요. 아, 난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다. 아래로 가진 않고 조금 더 위로 갔어요. 더 좋은 거, 더 네. 좋은 거. 대표님이 어떤 그런 소신이나 그게 다 같은데 네. 이게 아웃풋이 다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야기를 안 듣고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